특히 60대에 이르면 거의 2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니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케이 김지은입니다. 건강검진을 하고 나시면 종종 볼 수 있는 결과 중 하나로 대사증후군 혹은 대사증후군 위험군 이런 말들을 볼 수 있는데요. 뭔가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말 같긴 한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사증후군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이 단어를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로는 메타볼릭 신드롬 이렇게 부르는 대사증후군, 이 단어 그대로 해석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실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면 대사장애 증후군이 좀 더 맞는 표현일 거예요. 왜인지 단어 하나하나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대사란 우리 신체가 먹은 음식을 여러 세포에서 에너지로 바꾸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을 뜻하고, 증후군은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뒤섞여서 각각의 나쁜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즉 대사증후군이란 우리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로서 정확히 어디가 나쁘다라고 콕 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게, 대사증후군은 특정한 질병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모여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게 주요 원인이지만 몸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는 설명하기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이렇게 뭐 하나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것이 대사증후군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에 나온 여러 가지 수치들 중에서 5가지 정도를 보고 대사증후군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5가지는 허리 둘레, 중성지방 수치, HDL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혈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성과 여성별로 그 기준이 좀 다르기는 한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허리둘레는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일 때고, 인치로는 남자 35.5인치, 여자 33.5인치 정도예요. 중성지방 수치는 나쁜 중성지방이 150 이상일 때,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이죠. 좋은 콜레스테롤, 이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남자는 40 이하, 여자는 50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공복혈당은 남녀 모두 100 이상일 때, 그리고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85 이상일 때,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가 기준치에서 벗어나면 대사증후군 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고, 3가지 이상 벗어날 경우에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수치가 정상이라 해도 이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수치와 상관없이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 정말 많을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대사증후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질환의 발병률이 급증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운동 부족과 배달, 밀키트 같은 잘못된 식습관이 많아지면서 대사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승세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2018년에 약 1120만 명이 단 4년 만에 1359만 명으로 250만 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60대에 이르면 거의 2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니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대사증후군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마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당장 신체에 불편함을 준다거나 생활하는 데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별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문제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악화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들이에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높아지다 보면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이 되어서 심혈관계 질환이 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망의 2번째 원인이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그 다음에 공복 수치가 올라가면 당뇨병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당뇨 합병증은 정말 많습니다. 당뇨가 콩팥이나 눈, 말초혈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심장이나 뇌혈관에도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혈압이 높은 상태도 큰 문제예요. 고혈압은 뇌출혈과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결국 대사증후군의 각 요인들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고 내가 진단을 받았다면, 아니면 진단받지 않았더라도 나의 그 건강검진 해당되는 항목들의 대사증후군, 아까 5가지 항목 말씀드렸잖아요. 그 5가지 항목 중에 2가지 혹은 3가지라도 해당되는지 한번 꼭 체크해 보세요. 그렇게 내가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체크해 봤을 때, 자가 진단해 봤을 때 대사증후군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셨다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한 이유도 찾기 힘든 대사증후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항목들, 이 항목들은 모두 시작점이 비만입니다. 허리둘레가 시작이에요. 허리둘레가 점점 늘기 시작한다. 복부비만이 점점 생기기 시작되는 거죠. 복부비만은 내장지방과 밀접한 관계도 있고요. 이 비만은 우리가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갈 때를 말하고는 하는데, 흔히들 체질량 지수인 BMI를 이용하고는 합니다. BMI는 체중을 키의 미터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 이 BMI는 1859년 미국의 보험업계가 만든 비만도를 평가하는 지표예요. 이 BMI 지수가 비만을 나누는 1차 평가에 유용하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근육량이나 유전적 원인, 다른 개인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비만협회는 최근에 BMI만으로 비만을 정의할 수는 없다. 그리고 임상적 판단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합의서를 발표했고요. 이렇게 BMI는 단순히 체중뿐 아니라 복부 비만 정도, 체지방량 같은 다른 지표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대한비만학회에서도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복부 비만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 한국 성인의 허리 둘레와 대사위험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남성의 경우 허리 둘레가 90cm 이상이거나 여성의 경우 85cm 이상일 때 대사위험 요소의 유의미한 증가가 관찰되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비만은 전체적인 체중도 당연히 관리해야 하지만 좀 더 복부 비만에 초점을 두고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복부 비만 탈출이 대사증후군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복부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다이어트의 왕도가 없다지만 오늘은 여성분들과 남성분들 모두 다 기억하실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우선 모두 다 술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술을 끊으시는 것이 좋아요. 단순히 술이 몸에 나쁘다 이런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남성분들 중에서 술배라고 하는 그 술배, 술 때문에 배가 불렀다, 이게 진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주는 한 병에 400칼로리 정도의 칼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소에는 별로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없죠. 단지 이제 칼로리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칼로리에 이 술이 한번 우리 몸에 들어오고 나면 그 칼로리를 다 쓸 때까지는 다른 칼로리, 다른 음식 섭취한 것들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술에도 칼로리가 있을 뿐 아니라 같이 드시는 기름진 안주들이 복부 비만을 만드는데 정말 기여하죠. 살을 계속적으로 찌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술을 꼭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자나 쿠키, 케이크 같은 주스, 뭐 이런 간식류, 이런 주전부리에도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밥 먹을 때는 양을 조절하면서 드시면서 이상하게 작은 간식 이런 거는 조금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드시고는 해요. 그렇지만 디저트나 간식류에 뭐 소량이라고 하지만 정말 몸에 나쁜 설탕이나 액상과당, 복부 비만을 만드는 정제 탄수화물들이 잔뜩 들어있는 것이 바로 그런 디저트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저트류를 최대한 적게 드시고 꼭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우리 몸이 제대로 된 대사 활동을 하려면 적절한 운동은 필수예요. 대사증후군을 이겨내고 몸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잖아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소화기능을 좋게 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몸의 신진대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운동하실 때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좋아요.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근력 운동은 우리의 기초대사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근육의 발달을 촉진시켜서 전반적인 체력까지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가지를 꼭 함께 이제 조금씩 나눠서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대사증후군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사증후군이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다양한 합병증이 올 수밖에 없는데, 합병증이 심각하게 오고 나서 고치려고 하면 정말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대사증후군을 진단받으셨다면 더 심각한 질환이 되기 이전에 내가 옐로우 카드를 한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미리 경고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레드 카드를 받지 않았죠. 아직 퇴장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신다면 분명 건강하게 끝까지 경기를 마치실 수 있을 거예요. 대사증후군에서 보이는 수치들을 한번 잘 관리해 보시고요. 내 건강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